반갑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수능지구학의 표준 노바지구학의 엄영대생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고3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밖에 보면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벌써 벚꽃이 피는 벚꽃이 다 지는 이제 봄도 서서히 지고 있는데 고3 된 지 벌써 그냥 눈 한번 깜빡인 것 같은데 벌써 4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지구학이라고 하는 우리 과학 탐구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강의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도 하시면서 나름 충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그 첫 실전 모의고사인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교육청 모의고사 한 번 더 있었죠. 4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어떻게 뭐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충실히 한 만큼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건 아니죠. 모의고사를 좀 잘 본 학생도 있을 거고, 방학 동안 공부한 거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점수가 안 나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이죠. 모의고사 100번 만점 맞는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올해 11월 17일 보는 본 수능인 수학능력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봤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개념들은 내가 충실히 잘 정리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만족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를 좀 망쳤다. 절대 모의고사를 망쳤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수능 때 틀려야 될 문제를 미리 모의고사 때 틀려본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모르는 상태로 수능을 봤으면은 그대로 수능에서 틀릴 뻔했는데 다행히도 내가 모의고사에 틀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이 틀렸던 개념들이 실제 수능에 시험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안 틀리고 수능에 맞출 수 있겠구나. 오히려 여러분들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좀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빈틈이 없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분석 및 이후의 학습법에 관련돼서 과학탐구 영역 지구학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요. 쌤이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11월 17일까지 올해 여러분들이 보는 11월 17일에 보는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모의고사는 총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중에 이미 2번은 봤죠. 그래서 3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4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있고요. 7월 달 교육청, 그리고 9월 평가원, 그리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총 6번의 모의고사 있는데 그중에 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의고사가 6월 달하고 9월 달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 평가원이죠.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직접 내는 시험이 6월, 9월 2번의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그리고 7월과 10월은 교육청에서 출제진들이 이제 교육청에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약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과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학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들도 상당히 우수한 출제진이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청 모의고사도 실전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나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먼저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를 작년과 재작년 수능과 비교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고 그리고 내 점수가 이 정도의 점수면은 어느 정도 실제 수능에서 점수가 나오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그리고 매번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거나 수능을 분석을 할 때 수능의 난이도를 분석하거나 평가원 분석할 때 그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이 시험의 평균은 어땠느냐. 그리고 이거보다는 사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분석을 할 때는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답률이 얼마만큼 낮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통 보고 그 시험의 난이도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한번 작년과 재작년 수능 정답률 낮았던 상위 5문제하고요. 그리고 이번 3월 교육청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5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작년 수능이죠. 2015년 수능 문제를 보면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조차도 정답률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험도 1등급 구분 점수는 44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는 약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률이 50% 미만이었던 문제들이 2문제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지구학 문제는 되게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약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1등급이라든가 만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작년에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등급 추정 컷은 현재 44점에서 45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한번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를 보세요.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죠.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28%예요. 28% 정도면은 사실 저 정도 문제면은 한 반 정도는 찍었다고 봐도 무방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실제 풀어서 맞춘 학생들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상 13번 문제 내용 자체를 보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저 정도 정답률이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13번 문제가요. BOD하고 DO와 같은 수질 오염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실제 수능에 가면은 저 문제는 막상 정답률 50%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로 정답률이 낮은 31%짜리 문제가 천체 망원경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심지어는 2점짜리 문제였어요. 2점짜리 문제인데 정답률이 두 번째로 낮고 심지어는 30%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걸 보면은 우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자체는요. 그다지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 1등급 컷도 보면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44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30%대 미만의 문제가 2문제가 있고요. 50% 미만의 문제가 3문제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좀 실제 풀 때는 되게 쉽게 풀었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채점을 하고 나서 되게 쉽게 틀리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지구학 학습에 대한 충분히 성숙한 정도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정답률이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학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똑똑한 학생들보다는 꼼꼼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학생들이 지구학에서는 항상 안정되게 좋은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요. 기출문제를 볼 때도 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20문제 중에서 정말 평이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7에서 18문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천체나 기후 파트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꼭 이번 3월 학력평가 문제를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그럼 3월이나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은 6월 평가원 문제가 실제 수능 문제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4월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요. 그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그의 수능에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약간 개념 리뷰하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나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를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출제가 됐던 개념이라고 해서 올해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개념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쌤이 학생들한테 개정되고 나서 지구학원에서 꼭 출제가 될 거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어요. 근데 누가 훨씬 더 크냐면은 백두산의 천지가 훨씬 더 크죠. 심지어는 백두산의 천지는 괴물이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백두산 천지는 상당히 커요. 근데 한라산의 백록담은 어떤 때 가보면은 아예 물이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칼데라우하고 그다음에 화구의 차이인데요. 자, 칼데라우.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해놓은 학생들은 쉽게 틀릴 수가 있는데 칼데라우 첫 해에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작년에 또 나온다라고 했는데 또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작년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했죠. 근데 작년에 나왔죠.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막상 그런 문제들은 되게 쉽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칼데라우가 나왔으니까 올해 칼데라우가 안 나올까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요.
중요한 개념들은 항상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이 작년 수능을 개념 리뷰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념을 복습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한번 3월, 4월 교육청 문제도 개념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올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와 작년 수능 문제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 작년 수능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2번 문제를 보면은요, 화학적 풍화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자, 이게 2번 문제죠. 자, 수능 시험의 첫 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첫 페이지에 채점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 게 무슨 말이야? 찍. 그럼 채점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2번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좀 했었어요. 자, 화학적 풍화인데, 자, 화학적 풍화에는 크게 세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중에 얘는 이제 석회암을 물에다가 녹였을 경우에 형성되는 석회 동굴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요. 석회암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콜라에 녹아요. 그렇게 강조를 해요. 석회암에 100년, 1000년 물을 부어봐도 석회암은 물에 녹지 않고요. 거기에 CO2가 녹아있는 콜라의 형태여야지만이 석회암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 과정 보면은 첫 번째 석회암에 증류수를 넣었어요. 증류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양적 변화가 안 생기겠죠. 근데 이걸 좀 이제 확실하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제 땅 속에서는 석회암에 콜라가 들어가요. 땅속에 콜라가 흐를 리는 없겠지만은 지하수에 CO2가 녹아있는, 이게 사실은 실상 성분은 콜라와 거의 똑같은 거죠. 이걸 부어가지고 실제 이제 땅 지하에 이 CO2를 포함한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건데, 이 콜라 같은 거 가지고 석회암을 녹이려고 하면은 실험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약산이어가지고 이게 녹는데 보통 한 100년에서 한 200년 실험을 그 정도 하면은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뭐 석회암 한 번 녹이고 우와 실험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끈하게 녹여버리자 그래서 강산을 부어버리는 거죠. 염산을 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산을 부었을 때 부글부글 석회암이 끓는 것 같이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죠. 이 화학적 풍화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문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하고요. 석회암을 잘게 부쉈어요. 잘게 부순다는 게 뭐야? 기계적 풍화지. 우리가 뭔가를 부순다? 기계적 풍화. 녹인다? 화학적 풍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걸 잘게 부셨을 경우에 기계적 풍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화학적 풍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한 실험이었는데, 자, 이번 그러면은 3월 달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6번 문제였죠. 좀 전하고요.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석회암 등장하고요. 그죠? 그리고 석회암에다가 뭘 붓습니까? 염산을 붓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석회암 덩어리를 넣고요. 그리고 한 번은 석회암을 잘게 부셔요. 그럼 역시 기계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고, 그리고 석회암이 처음 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녹아서 남아있는 양이 남아있는지 똑같이 화학적 풍화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 주제는요. 지과원에서 단골로 출제된 주제긴 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 올해 또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건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 그럼 3월 교육청에서 자 작년에 출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 이 개념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줘야죠. 출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봤던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하고 작년 수능 문제하고의 또 유사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산사태와 관련된 문제죠. 자, 문제는 이제 사면에 있는 흙이나 자갈 덩어리가 경사면으로 이제 F라고 하는 힘을 받았을 때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리면서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경사각과 안식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 나를 보면은 이제 모래가 있고요. 거기에 물을 살짝 붓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부었을 경우에 물의 함량에 따른 안식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실험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게 보통 어느 계절에 발생하죠? 보통 여름철에 발생하는 건 다 알죠? 여름철에 산사태가 잘 발생하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요. 자, 그러면은 비가 많이 내려? 그럼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다시 한번 우리 CG 화면을 볼까요? 자, 그 모래 속에 자 모래가 있는데요. 모래에 아예 모래가 그냥 물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걸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예를 들냐면 이건 그냥 순수한 밀가루, 그냥 밀가루에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물을 살짝 부어, 물이 살짝 그러니까 공국이라고 하는 모래 입자 사이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물이 조금만 들어있는 경우는요. 자, 밀가루에다가 그냥 스프레이 가지고 물을 칙칙
칙칙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뭘 만드는 반죽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빵을 만드는 반죽을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빵 만드는 반죽 만들려고 할 때 물을 되게 많이 부어가지고 밀가루를 되게 묽게 만들어가지고 그 묽게 만든 밀가루에다가 막 팥 앙금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빵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빵을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빵 만드는 반죽할 때 되게 빵이 그 빵 반죽 자체가 되게 반죽이 돼야 되니까 물을 칙칙 조금만 뿌려. 그럼 되게 반죽된 상태에서 이걸 어디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게 밀가루가 절대 흘러내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물이 너무 많은 경우, 그게 그렇죠. 이게 여름철에 기습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전 부치는 반죽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부치는 반죽. 여러분들 전 부치려고 내가 반죽을 합니다. 근데 밀가루에다가 물을 조금만 뿌려가지고요, 아주 되게 반죽을 해요. 자, 선생님이 참 파전을 좋아해요. 자, 근데 이제 되게 반죽해가지고 난 파전을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되게 반죽한 데다 파 꽂고요. 파만 들어간다고 파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 뭐 부추도 좀 집어넣고요. 청양고추 꽂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새우도 좀 생새우도 집어넣고 조개살도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뭐 되게 반죽한 데다가 다 집어넣고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위에다 올려가지고 반죽을 파전을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진 않잖아. 여기는 물을 어때? 되게 많이 붓죠. 그래서 되게 반죽을 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묽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위에다 부어봐요. 그럼 이게 이렇게 경사지게 산을 만듭니까? 아니요. 완전히 흘러내려 버리죠. 그러니까 물의 함량, 토양 같은 경우에는 물의 함량이 적당히 들어가 있을 때는 오히려 사태가 안 일어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구학적으로 안식각이 커져서 사태에 대한 안정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반대로 안식각이 되게 작아지면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되게 커져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이제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태 문제가 나올 때요. 물의 함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에 따라서 안식각의 크기를 숫자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함량 여부에 따라서 안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자료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의 함량만 주고 안식각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물의 함량 여부에 따라서 안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봤던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보면 8번 문제죠. 자, 그러면 모래입자 사이에 물이 포함된 정도에 따라 문제가 완전히 똑같죠. 경사면에서 이제 사태를 발생시키는 구동력이라고 하는 힘이 표시되어 있는 그림만 빼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모래입자의 공급 똑같이 들어가 있고 모래입자 사이에 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밑에 보면은 이제 물이 포화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물의 함량에 따라서 안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태 발생할 때 경사각과 안식각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역시 수능에서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고요. 꼭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4월 교육청에서는 자, 우리 학생들 작년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이건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자, 물의 함량에 따라서 안식각을 안 준다 하더라도 물의 함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안식각의 차이 그리고 사태의 안정도의 차이, 그리고 사태 발생 가능성의 차이를 별도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신호에 맞게 공부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의 리뷰 개념, 그리고 중요 개념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틀린 문제 있으면은 그 틀린 문제 어떤 개념을 몰라가지고 틀렸는지 반드시 개념들, 오답, 반드시 개념 리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다르게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게 이제 곧 여러분들이 보게 될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이 있죠. 근데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은요, 크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자, 해마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피드백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해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그해 되게 많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지구학적 현상들을 가지고 문제를 시사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대로 개념들 거의 같은 문제가 수능에 9월 같은 경우에는 고작 2달 뒤에 그리고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5달 뒤에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모의고사는요. 문제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 하나하나 완벽하게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작년 수능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 4번은요.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출제가 된 건데요. 환경오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기오염이 있고 수질오염이 있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해양오염, 우주 쓰레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있는데 요새 환경오염 문제의 출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중에 하나만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오염 단원에서 수능에서 출제가 돼야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중에서 하나만 출제를 하면은요. 문제가 좀 약간 없어 보이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출제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 모든 오염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면은 자, 가번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발생한 황화스모그 발생 과정,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자, 석유가 유출돼 가지고 자,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경우에 수질 오염 지표인 BOD가 증가하고 그리고 DO가 감소하는 수질 오염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문제의 단어 같은 걸 좀 잘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뭐 매립됐다, 어쨌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매립이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이건 토양 오염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오염들의 특징을 한꺼번에 이제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기 오염, 그다음에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이 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각 독립적인 환경 오염 영역인데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기 바로 전인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자, 심지어는요. 번호도 똑같아요. 수능 문제 4번이 환경오염 문제였죠. 자, 평가원 4번 문제가 역시 환경오염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가본 보세요. 낙동강의 페놀 사건인데요. 1991년인가 2년인가? 연도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낙동강에서 정말 버릇없는 회사가 낙동강 우리 그 부산이나 경남 쪽에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에다가 페놀을 버렸던 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또 매립이라는 단어가 있네. 토양오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기름 때문에 해양이 오염되는 해양오염 문제를 냈단 말이야. 어때요? 거의 문제가 똑같죠. 자, 이 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많은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6개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6개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모든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3, 4월 교육청 그리고 6월 평가원 문제와 수능 문제 연관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후로 우리가 이제 과연 가까이는 6월 평가원 그리고 길게는 수능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후의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그걸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항상 기출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수능에 출제가 되는 평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들이 기출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기출문제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기출문제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이건 문제를 풀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도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개념들은 보자마자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 기출문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계교재인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를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것들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이 부분들을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EBS와의 연계성들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을 써요. 우리 수능에서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과탐에서는 2개 교재가 연계 교재인데 이 2개 교재에서 거의 70% 정도가 연계가 되는데 사실 EBS는요. 개념의 연계지 문제가 연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EBS에서 70%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자, EBS에는 수능 문제의 70% 정도 해당되는 개념만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EBS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을 정도면은 당연히 수능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근데 70%를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는 EBS에 들어있는 문제들의 자료,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EBS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건 딱 하나, 익숙함입니다. 자료의 익숙함, 그림의 익숙함, 도표의 익숙함.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EBS는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개념의 연계지 문제의 연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3월 교육청 모의평가 분석 및
그리고 기출문제와 수능 문제의 관계, 그리고 연계된 EBS를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문제풀이 학습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분석 및 기출문제와 수능의 연계성 그리고 3월 이후에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상태가 돼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쌤이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항상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낫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내가 나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되는 거는요. 지금 완벽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수능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능 전날까지도 완벽할 필요 없어요. 수능 당일, 자 지구학만 따지면 수능 당일 11월 17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 10분 사이 이때가 지구학 시험 보통 지구학 시험을 볼 텐데 이때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도 현재 나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계속 채우고 그다음에 계속 틀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수능 때 안 틀리게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신다고 하면은 수능 때는 완벽하게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수능 시험을 보면은 어떠한 수능 시험 문제라도 완벽하게 만점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능 지구학 모의평가 분석 및 3월 이후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뒤이어서도 3월 모의평가 분석 화학을 김원준 선생님께서 정말 잘생기신 김원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드릴 테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speak body talk, next level body rock. I'ma take it up a notch, kinda like a sneak attack. If you're coming up, take the elevator. Top floor, my skyscraper. We be looking down, heavy that ground with the rocks in the glass, cool down, make it last. It be hot like a desert, yo. She be walking like an animal.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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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Can you feel it? Let it go. Can you feel it? Let it show.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입니다. 앞에 지구학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과학은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학이나 다 공부하는 요령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시험제 유형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여러분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혹시 EBS에서도 저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들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염려되는 건 우리 앞에 하셨던 지구학 선생님과 똑같은 염려예요. 여러분들 신학기 시작되면서 우리 고3 학생들 또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나 N수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몇 월까지는 뭘 끝내고 이렇게 해서 딱 계획을 세웠을 텐데 정말 그 계획이 잘 되고 가고 있는지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금 시기 딱 지금 시기가 벚꽃이 폈다가 지고 나른한 봄날이 오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충곤증, 잠도 오고 살짝 게으러지는 시기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가짐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이렇게 딱 마음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히 N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공부 방법을 약간 바꿔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작년에 내가 했던 공부 방법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그 공부 방법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적은 잘 오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3월 학력평가 그 지구과학 분석에 이어서 화학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3월 학력평가 학습법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여러분들 성적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한번 짜와 봤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논의해 보고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기 자신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3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분석 화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그 3월 학력평가는 4월 교육청도 그랬지만 작년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료 해석 문제도 있었고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고난도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성적을 보면 또 이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먼저 3월 학력평가하고 작년 수능하고 성적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 갈지 하나씩 여러분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학력평가 화학을 분석해 봤는데요. 지난 수능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쉬웠던 것 같고요. 최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살짝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능에 가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도 하나 껴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작년 수능에 비교하면 나는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학력평가 나왔던 그 등급 컷인데요. 거기 보시면 1등급 원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등급이 44점, 37점, 29점, 21점, 15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작년 수능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1등급이 46점, 2등급이 42점, 3등급이 38점, 4등급이 31점, 5등급이 23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있냐면 1등급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 평가하고 수능을 비교하다 보면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3등급을 보시면 29점이 3등급이었고요. 4등급은 21점이었고요. 5등급은 15점이었어요. 근데 수능을 보면 38점, 31점, 23점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리 점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중위권에서는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점수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요. 혹시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왜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작년 수능 중위권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낮았을까요? 이건 일단 가장 큰 거, 고등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인데 아직 내용 정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내용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한 거죠. 그게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아직 안 했죠. 기출문제들을 미리 풀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리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낮았던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재수생들이 안 봤어요. 재수생들이 안 봤기 때문에 1년을 먼저 공부했던 학생들이니까 분명히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중위권 성적이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성적 이거 큰일 났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약 재수생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내 성적은 원래 점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등급은 떨어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왔던 시험 문제들 중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답률로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쉬웠는데요. 많이 틀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그 3월 학력평가 문제에서 나왔던 3번 문제였었는데요. 그 3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는데 오답률이 제가 알기로는 끝에서 3이었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 보시면
다음은 CaCO3와 HCl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조금 전에 지구학생님이 말씀하신 거 콜라에 넣으면 녹는다. 그 문제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CaCO3가 HCl과 만나면 CaCl2 그리고 H2O, CO2가 된다. NaCl과 CaCO3의 혼합물 X 50g을 충분한 양의 HCl에 넣어서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4리터가 생성되었다. X에서 CaCO3의 질량 백분율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키 일단 제가 칠판에다 한번 쓰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일단 개수 맞추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시죠?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 CaCO3가 염산과 만나죠. 이렇게 되면 CaCl2가 나오고요. 그리고 H2O, 물 나오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개수 맞추기 하실 수 있어야겠죠. 1, 2, 1, 1, 1.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 나왔대요? 그렇죠. 4리터 나왔대요. 근데 밑에 단 거기에 보시면 1몰의 부피를 24리터라고 했어요. 몰수로 바꿔볼까요? 24리터분의 4니까 6분의 1몰이 나왔네요. 자, 개수는 CaCO3와 CO2의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서 6분의 1몰이 나온다면 나도 6분의 1몰이 나왔겠구나. 이해가셨죠?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그렇다면 이걸 질량으로 바꿀까요? 왜? 이 문제의 키가 질량 백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몰을 g으로 바꿔보자. 거기 보면 맨 끝에 써있죠? CaCO3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자, 그렇다면 100g 중에 얼만큼? 6분의 1몰만큼만 나왔겠네요. 써먹은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건 3분의 50g이겠구나. 되셨죠?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다 풀었거든요. 그 다음 걸 못 풀었어요. 뭐? 질량 백분율. 질량 백분율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설탕물 분의 설탕 곱하기 100. 이해가시나요? 총 들어있는 것 중에 내가 차지하는 거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안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질량 백분율. 그렇다면 전체 50g이었으니까 전체 50 중에 내가 차지하는 건 3분의 50이었다. 거기 질량 100분율을 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00이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한 게 뭐 있었냐면 개수 맞추기나 기타 등등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뭘 못했냐면 질량 백분율을 못 잡았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화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게 퍼센트인데 이해가시죠? 이 질량 백분율을 못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꾸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만을 잡는다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나빠하는 게 이거죠. 1페이지 틀렸을 경우에. 4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풀고 1페이지 틀린다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앞에서 다 맞고 뒤에 어려운 걸 틀리자. 이거 하나 틀릴 거면 어차피 똑같은 거 틀린데 왜 어려운 건 맞히고 쉬운 걸 틀리냐 이거죠. 이게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양적 관계와 중화반응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19번에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을 줬었어요. 2A 더하기 B가 EC가 된다. 개수를 다 맞춰주고 밑에 보면 질량들을 써놨습니다. 반응 전에 질량들이 있었고요. 반응 후에 질량들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보기가 쫙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지금 풀 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가 뭐 있었냐면 만약 이 방송을 재수생들이 본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내용이 미흡했어요. 내용 정리를 못 하셨고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 단어를 못 잡으셨습니다. 그 키포인트 단어가 뭐였었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어요. 자꾸 양적 관계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기체다. 일단 P분의 NRT를 쓰자. 지웠다. 부피가 뭘 쓴 거 알겠다. 그런데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건 반응 전에 4g, 2g 있었다. 반응 후가 됐더니 A는 다 없어졌고 B는 1g 남았어요. 그렇다면 C는 그렇죠. 질량 보존되니까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런 내용은 이렇게 풀고 저런 내용은 저렇게 푸는구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하나니까 양적 관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재학생들은 이런 문제 유형들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고요.
자꾸 문제만 풀지 말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구나. 자, 한 번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첫째, PV는 NRT를 쓴다. 이 양적 관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쫙 쓰시는 거죠. 식을 쫙 쓰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그렇다. 개수 맞히기 해야 된다. 개수를 싹 맞히고 나면 이게 질량 문제인지 몰 문제인지를 찾아내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질량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할 거고요. 요즘은 대부분 몰 문제로 나가죠. 몰 문제로 나가도 그 안에는 항상 질량은 보존된다. 이런 기본 개념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이런 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번 문제,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꼭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꼭 나오는 중화 반응 문제가 있죠. 자, 거기 중화 반응에 보시면 표는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자료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는 자꾸 안에 들어가서 숫자만 보시려고 그러는데 숫자는 답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걸 보세요. 일단 혼합전 용액의 부피. 혼합전에는 이만큼씩 있었구나. 보이시죠? 10, X, 0, 5, 0, Y, 15, EX, Y. XY 구하란 뜻이구나. 잡으셨죠? 잠깐 내려가 볼까요? 1ml당 CL-의 수. 요게 어려웠죠. 아마 이 문제 풀 때 1ml당 이걸 못 잡아서 틀렸을 거예요. 1ml당.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생성된 물 분자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문제 풀 때 보기를 보시면 X 더하기 Y는 XY 구하란 뜻이구나. 나는 산성이다. 이게 산성인가? 그렇다면 농도 구하셨어야 되죠. 산이 진한 건지 염기가 진한 건지 누가 더 농도가 몇 배 진한 건지를 알아야 중화 반응을 시켜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찾겠죠. 디귿번 1ml 이온수는 KOH가 NaOH의 3배다라고 돼 있죠. 이건 농도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푸는 방식은 분명히 많이 푼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어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걸 고3 재학생들은 조금 전에 나왔던 19번과 이 20번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문제들은 절대 고난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아예 유형이 밝혀져 있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매년 또는 매월 보는 모의고사 369, 수능 특강에도 수능 완성에도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들어있죠. 이건 내용을 많이 풀다 보면 스킬이 딱 생기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내용 정리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도대체 중화 반응 중에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뭐야? 이거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문제를 풀어서 스킬을 잡지 말고. 이 중화 반응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 있었냐면 일단 식을 쫙 쓰죠. 식을 쫙 쓴 다음에 몇 밀리터 몇 밀리터 그 숫자까지 다 쓰세요. 식을 쫙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농도 찾아내셔야죠. 산이 진한 건지 염기가 진한 건지 누가 몇 배 진해 그 상대적 농도 찾아내셔야죠. 그 다음 N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밀리리터를 개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죠. 이건 제가 EBS에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N으로 해도 되고 몇 밀리리터가 있다면 그걸 몇 개라고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몇 밀리리터를 몇 개로 또는 몇 N개로 해서 반응시키면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수능에서 잘 나온 단어가 뭐 있어요? 중화반응하면 생각나는 단어 단위부피. 이해가시죠? 이 문제에서는 단위부피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단위부피 속에 있는 거 그 단위부피라는 걸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ml당 들어있는 CL-의 수라고 표시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나중에 내용을 다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뭐 그리 어렵진 않았었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 지나간 문제들에 이렇게 연연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 3월 평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학습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습법은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일단 첫째, 이 과학탐구 영역은 어느 과목이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화학 다 어느 거나 다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 영역에 걸쳐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일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교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들 잘 안 읽으시는데요. 교과서, 그게 바이블이에요. 교과서 잘 읽으셔야 되고요. EBS 수능 특강책, 물론 개념책이긴 한데 거기에는 슬쩍, 살짝 요점 정리가 살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용이 슬쩍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저도 EBS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70% 연계된다는데 그건 내용이 연계되고 비슷한 문항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거기에 빠진 내용도 있어요. 왜? 70% 연계되니까. 교과서들 반드시 한 번씩 쭉 읽어서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화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용어를 정리하자. 이 용어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 이 화학에서는 용어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잘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를 잘못하면 문제를 해석 못해가지고 맞다, 이거였다. 무슨 말인지 알죠? 분명히 그런 경험 있을걸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 단어는 이거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용어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험식에서 나오는 실험식 아시죠? 거기 나오는 질량 백분율. 좀 전에 나왔었죠? 백분율. 질량 백분율. 44 중에 얼마? 18 중에 얼마? 이해가시죠? 질량 백분율. 또는 시험에 꼭 나오는 단어 있죠? 홀전자수. 훈트의 규칙에 나오는 홀전자수. 꼭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 원자에서 유효액전화. 이해가시죠? 이 유효액전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단어들은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이 용어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 번 풀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틀린 문제들은 아까 앞에서도 지구학생님이 말씀하셨죠? 유형이 계속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틀린 문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아예 능통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공부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어제 공부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만있어 봐. 이거 그 다음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수능장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게 안 되고 쫙 막힘없이 풀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들 3월 달에 봤던 그 학력평가 이후에 저 나름대로 한번 대비해 봤는데요. 성적별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상위권 학생들, 잘 드세요. 상위권 학생들. 이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해가시죠?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부터 하셔야겠는데요. 고난도, 신유형 문제 파악한 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중위권 학생들은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 못 풀게 되죠. 하위권, 기본 개념과 용어 위주의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은 내 성적 지키려고 할 것이고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고 하위권도 당연히 중위권 지나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상위권 학생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꼼꼼히 자기가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 학생들의 최고 단점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다 맞아요. 특히 4페이지.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곳은 다 맞추는데 문제가 1페이지입니다. 가장 쉬운 거. 가짜가 나짜로 보여서 틀리는 경우.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난독증. 글씨를 잘못 읽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알겠는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쉬운 내용이라도 슬쩍 넘기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거라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성적을 올리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나쁜 방법입니다. 문제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이건 스킬만 늘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은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마 8월 달 이후에 9월 모평 전까지는 이왕이면 내용을 7, 문제를 3 정도로 두고 내용 정리를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9월 이후에 문제풀이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중위권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위권. 이 하위권들은 화학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이 화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 싸움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용어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잘 잡아서 용어의 뜻을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중위권들이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후반부에 문제 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수능 특강에 보시면 수능 특강 내용 옆에 이렇게 네모 그 용어 잡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거 안 푸시냐고요. 용어들부터 싹 잡으셔서 용어 하나 틀리면 2점짜리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2점짜리 하나 틀리면 3점짜리 풀 자격이 없는 거죠. 일단 용어부터 다 잡으시고 그 다음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9월 모평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이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으로 성적이 안 오른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화학분석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학습법, 그리고 학습전략,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강의 마무리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들, 특히 화학은 비교적 전 범위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면서 어떤 특정 단원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전 영역을 고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이제 며칠 뒤면 분명히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요. 아시죠? 이 중간고사가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수시도 해야겠고 성적도 나와야겠고 수능 준비도 해야겠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중간고사는 일단 전범위가 아닐 테니까 부분 단원으로 나눠 있을 거라고요. 물론 2학기 가면 전범위에 들어오겠죠. 막 시험 범위가. 이럴 때 이게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 대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단원, 2단원 시험 범위다. 그렇다면 1단원에 있는 양적 관계, 그다음 내가 놓치고 있는 용어는 없는지, 내가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는 실험은 없는지, 개념은 없는지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고사를 계기로 해서 꼭 하나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를 보시면 거기에 그림, 그래프, 도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 그래프, 도표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글씨 있죠. 세로축에 있는 조그만 글씨, 실험 기구에 있는 조그만 글씨,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용광로에 있는 그 조그만 글씨, 선철 이런 거, 조그만 글씨들, 그 글씨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다 암기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는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수능은 여러분들 마음만 여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형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하면 반드시 만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헬리오드 비치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분야에서든 유능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천성. 두 번째, 공부. 그리고 세 번째, 부단한 노력. 여러분들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그거 잘 파시면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학을 담당했던 김원준이었고요. 여러분들 건투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